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탄탄했고 유가도 안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골디락스 장세인데요.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네. 요즘 근데 증권사 분위기 엄청 좋죠. 뭐 그닥 그래요? 근데 막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신랑감 1이다. 뭐 늘 원래 그렇잖아요. 또 장이 좋으면. 영업점에 계신 분들이나 네. 영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같이 리서치 센터는 네. 일이 엄청 많죠. 아, 네, 일이 엄청 일이 많고. 많은 건 안 좋은 거군요. 네, 일이 엄청 많고 네. 지금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7,500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네,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 그냥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뭔가가 보여지는 근거들을 갖고 가고 있어서 저희는 또 한 번 네. 저희 코스피 타겟을 상향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좋을 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또 차익 실현도 잠깐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오늘 시장부터 좀 평가해 주실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가 올라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스닥 시장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 보셔야 될 시장은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샌디스크입니다. 어제 샌디스크가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어제 나스닥 급등했으니까 2% 올랐으니까 오늘 코스피도 막 몇 프로 오른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올랐는데 그거는 다른 쪽에서 올랐고 네. 샌디스크는 거의 보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등락은 있지만 지금 보면은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 정책 장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1월, 2월에도 그렇고 네. 4월, 5월에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 중 압도적인 1위는 한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2등이 대만이고요. 3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요 세 나라를 특징을 보면은 대만은 반도체, 실적, 그게 확실하게 들어오는 쪽이니까 가는 거고 네. 두 번째 일본은 정책 기대. 정책. 그렇게 나온 건데 한국은 뭘까요? 정책 기대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탄탄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매크로 장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반도체가 끌어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반도체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많이 하죠. 네, 근데 반도체 순이익 전망이 500조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의 순이익 전망도 219조가 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20조 정도 그쵸, 됐고요. 네. 재작년에는 200조 조금 넘었어요. 네,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수치로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지금은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잘 가고 있고 네. 또 제가 요즘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반도체를 빼면 다른 애들은 3천, 4천 아니냐. 네,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요. 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오른 건 맞는데 지금 반도체를 뺀 업종에 있어서도 2021년 고점 대비 80% 정도 올랐어요. 그때가 한 3,400 정도가 되거든요. 네. 80% 간다면 4,500, 4,600 정도가 되는 그림이라서 다른 업종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목별로 본다면은 반도체, 전자닉스 많이 올랐는데 네. 뭐 2차전지 중에서는 3배, 4배 간 것도 많고 그렇죠. 전력기기도 뭐 몇 배 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에 너무 많은 집중된 그림들이 있지만 뭐 충분한 투자 기회가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가려진 부분들이 그쵸. 있었던 거네요. 네. 워낙 세니까. 워낙 세니까. 그쵸? 그러면 사실 뭐 그동안 6천 온다, 7천 온다는 전망은 해왔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 드디어 7,500도 장중에 올랐었잖아요. 지금의 시장,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목표 주가, 타겟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 계속 간다.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말씀드렸는데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네. 주당 순이익 전망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이 지표가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2001년 이후 네. 코스피하고 이 12개월 선행 EPS라는 지표를 같이 그려보면 네. 상관관계가 0.93 정도가 나오거든요. 93% 확률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와, 그래요. 거의 같이 가는 거네요. 거의 같이 가는 그림인데
저희는 이게 꺾이기 전까지 추세 반전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도 네.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조정이지 네. 하락 추세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잘못 팔면 못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행 EPS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 갈 거라서 목표 주가, 타겟 큰 의미 없다. 그냥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 12월 달에 목표 주가 15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30만 원 다 넘잖아요. 50만 원 50만 다시 원권이 나오고 나왔던데요.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력이 커지는 그림이라서 저희가 뭐 저희도 목표 주가를 목표 타겟 코스피를 좀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실적이 더 올라가면 또 상향 조정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뭐 이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래요. 올해만 일단 봤을 때 네. 상반기만 봐도 상반기 뭐 이미 거의 끝났고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은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여도 네. 되는 거예요. 네. 방향은 네. 무조건 방향은. 우상향으로. 네. 네. 그리고 특히 3월 달에 예상치 못한 큰 조정이 있었죠. 그쵸. 고점 대비 20% 네.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조정이었어요. 과거 고점 대비 20% 빠졌을 때를 보면은 작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딥시크 쇼크 이후에 관세 쇼크. 네. 그래서 4월 달에 급락을 했었던 네. 경우. 그 전에 20%가 빠졌을 때는 뭐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 반도체 업황 악화, 네. 거기다 금리 인상 이슈, 요게 맞물리면서 20% 넘게 빠졌었고, 그 전에는 2011년이에요. 네. 2011년에는 뭐 유럽 재정 위기 플러스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슈 네. 있었을 때 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기가 안 꺾였습니다. 그게 저도 진짜 신기해요. 네. 근데 작년에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할 때 관세 이슈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작년 4월하고 지금하고 뭐가 비슷한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작년 4월에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관세 부과되면은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네. 급락을 했잖아요. 되돌아보니까 어떻죠? 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이제 소비가 꺾이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전년 대비 3.6 나왔습니다. 네. 수출 계속 잘 가고요. 잘 나가고 있죠. 4월 달에도 48%였어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아닌가 하면서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실적 전망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경기 사이클도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면은 네. 주가 펀더멘탈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주가가 20%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고점보다 더 높이 따라가는 그림이겠죠. 아, 네. 그쵸.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주가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주가가 더 빠지려면 경기가 지금 당장 꺾여야 돼요. 실적 전망이 당장 꺾여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냐요.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몇 달 뒤에는 부작용이 나올 거다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던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 여길 따라잡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꺾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괴리, 그러니까 뭐 앙드레 코스툴라니 강아지와 개 이론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뒤로 멀리 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뛰어서 얘를 잡지 않는 한 얘는 나한테 따라오겠죠. 지금은 그런 국면이다. 이 얘기를 확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악재가 있는데 왜 시장이 올라가냐라는 것들은 악재가 있긴 하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 20% 빠지면서 많이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3월 초에도 반영했고 네. 3월 말에도 반영했고 4월 달에도 반영했고 그러면서 영향력은 작아졌고 이런 반영을 한 과정에서 되돌아보니까 경기는 저 위에 가 있네, 실적은 저기 날아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따라잡기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도 한국 GDP 성장률은 3.6이 나오고 4월 수출은 48%가 나오고 네. 실적 전망은 뭐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체질도 참 탄탄해졌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게 이런 악재에도 회복력을 보면은 이거는 체질이 뒷받침되니까 되는 그쵸. 거잖아요. 확실히 좋아지긴 했죠. 무엇보다도 네. 상법 개정이 좀 큰 힘을 발휘했죠.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을 가지면서 주주 친화 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틀었고 네.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3월 말까지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자사주수가 공시한 주식 수를 보면
작년 25년 연간 전체로 자사주 소각한 거의 80% 이상을 이미 발표했어요. 아, 80%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정책이 확실하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게 음. 된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완화 쪽으로 방향성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법 거래라든지 뭐 자전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인들을 때려잡겠다라는 거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좀 경기 부양, 증시 부양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코스닥 아직까지 지지부진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6, 7월쯤에는 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잠깐 이슈가 됐던 게 승강제예요. 네. 리그를 나눠서 네네. 세 개로 나눠서 승강제를 할 거다. 중간 단계는 지금 정도의 코스닥 상장 기준이고 네.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상장 폐지를 논하는 그런 네. 하부 리그로 가고 여기서 더 타이트한 기준을 갖고 프리미엄 리그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아마 6월쯤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여지가 있네요. 네, 한번 좀 쳐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음.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과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일본, 대만이 잘 간 것처럼 한국은 정책과 그리고 실적이 잘 맞물려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수치로 나오니까 국민의 신뢰성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네. 드는데 네. 하나 궁금했던 게요. 네. 이제 그 외국인 통합 계좌 네. 본격화 이제 됐는데 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동력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이게 실적에 도움이 되는가, 기업 이익에 좋아지는가, 펀더멘탈에 좋아지는가, 결국 경기에 그렇네요. 좋아지는가라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항상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동력은 될 수 있다. 잘 갈 때는 플러스 동력이 되겠죠. 네. 잘 가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그렇죠. 기본적인 체력이 더 네. 많아진 거고. 근데 자칫해서 시장이 꺾인다. 라고 하면 샀던 거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큰 거 아니에요? 여파가 그러니까요. 더 커질 커질 수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방향성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막 시장이 막 뛰고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업사이드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변수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8천 갈 코스피가 9천을 가고 만을 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외국인에 되게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달에 빠질 때 기사나 그런 것들 보면은 외국인 대량 매도가 코스피 급락을 야기했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외국인은 1월에도 팔았고 2월에도 팔았습니다. 네. 근데 3월 달에만 팔아서 빠졌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 수급 동력은 네.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뭐냐면 네. ETF 매매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 순매수 추이랑 코스피를 같이 그려보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상관관계가 0.88이에요. 그래요? 똑같이 가요. 오, 등락도 거의 진짜 비슷합니다. 의외요. 이게 네. 진짜 의외였어요. 등락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3월 달에는 왜 3월 4일, 3월 5일 대폭락을 했냐면 3월 4일 날 잘 생각을 해보시면 3월 3일이었나? 첫날 급락할 때 보시면 네. 오전장은 잘 지켰어요. 기억나요. 금융투자가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금융투자가 매도 전환하면서 버텼던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고 네. 그 다음날 금융투자가 조단위 매도를 쏟아내면서 외국인도 매도 왔는데 금융투자가 매도하니까 급락이 났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ETF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날 보면 11% 빠진 날 보면은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금융투자 흐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외국인은 팔아도 별 영향이 없냐. 외국인은 팔고 싶어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코스피가 1월, 2월 달에만 50%가 급등을 했고 네. 지금은 4월 이후 지금까지 하면 40%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오면 네. 각 외국계 운용사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있던 포지션이 한국만 삐쭉 올라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야, 한국은 10%가 적정 비중이야. 근데 운용 묘를 바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를 줄게. 그럼 8에서 12%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등을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운영 규정을 벗어나서 13, 14,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데서 네. 경고가 나가요. 한국 비중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줄여라. 네. 줄여라.
줄여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네.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억지로 비중을 줄여야 되면은 주가를 떨어뜨리고서 줄이긴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확실히 떨어졌고 그 안에서 금융 투자가 매수하면서 1월, 2월 대폭등을 야기했고 어떻게 해서든 하긴 하네. 네, 지금은 금융 투자가 또 막 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외국인 통합 계좌가 왜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 중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걸로 봐도 되는데 당장은 안 들어갈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그렇게 주식시장에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한국이 글로벌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가 크죠. 그쵸.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올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요. 올해 들어가는 건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정해지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내년에 들어갈지 말지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럼 돈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글로벌 증시? 그렇지도 않아요. 계산해서 따져보게 된다면 최근 많이 올라서 신흥국 내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글로벌에서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계산적으로만 따져보면 한국 증시가 신흥국에서 비중이 높고 글로벌 전체로 따져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너무 커져서 한국 비중이 작아요. 그러면은 계산적으로만 보면 빠져나갈 돈이 좀 많아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돈 빠져나가는 거야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과거 선진국지에서 편입됐던 나라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요 또.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막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증시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살려고 들어와야 될 돈은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나가야 될 돈은 천천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증시가 안 좋으면은 나가야 될 돈은 빨리 빼려고 그러고 들어올 돈은 천천히 들어도 되는 거죠. 그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게 계산적으로 들어온다 나간다가 아니라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더 센 시장이 되겠죠. 막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올 돈이. 근데 약한 시장이 되면 뭐 선진국주식 편입됐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수급 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변수지 글로벌 뉴스가 빠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순간이. 그래서 아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선진국지수 편입이 결정되고 2028년에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28년? 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장이 무조건 좋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좋아야겠죠. 좋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들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건 맞아요. 드디어 한국도 선진국 지수가 되는구나. 이미 글로벌 탑 7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인데 이걸로 인해서 한국만의 뭐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좋을 때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투자와 한국인의 투자가 전략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까요? 이렇게 투자법이 좀 달라요? 어때요? 그때도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 단타를 많이 하는 느낌이고 그렇긴 하죠. 그런 성향이 좀 차이가 있나? 다행스러운 점은 ETF로 좀 개인 유동성이 ETF라는 쪽으로 기관화가 되면서 조금 길게 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건 맞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패턴을 보면 떨어질 때 사서 그냥 일단 오르면 팔고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막 오르면 또 따라잡으려고 하고. 근데 그거 말고 ETF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도 항상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 흐름대로 보면 매수 기조를 할 때는 좀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리밸런싱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최근 매매 패턴, 올해 매매 패턴은 뭐냐면 많이 오른 거 팔고 덜 오른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죠. 업종 내에서도 많이 오른 게 있고 또 덜 오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얘는 오버웨이트 되고 얘는 언더웨이트 되니까 얘를 줄여서 얘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또 바뀌면 또 이렇게 맞추고 그런 패턴이라서 지금은 외국인 매매만 본다면은 저평가된 애를 사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 AI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으로 봤을 때는 AI 버블 우려가 씻긴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버블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미국 것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요 AI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정상화됐거든요. 한국은 정상화하냐고 너무 싸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반도체 업종 PER이 5배,
되면 잘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PER이 지금 7.5배 정도, 7.6배 정도 되는 구간이고, 코스피도 싸고 반도체도 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버블은 아직 아니다. 버블이라고 한다면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뭐 일각에서 버블이라고 한다면은 2021년 경우죠. 2021년에는 PER이 14배를 넘었어요. 코스피 전체가. 수치가 달랐구나. 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도 역사적 저점권이고 코스피 전체의 PER, 선행 PER은 7.5배인데 7.5배 좀 넘고 7.6배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수준인지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코로나 때 저점이 7.52배였어요. 7.52배요? 아, 그래요? 네. 그때보다 이익 대비 주가는 싸요. 네, 그렇네요. 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평균은 9.5배예요. 2010년 이후 평균은 10배예요. 주가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 흐름들은 이익 대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익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걸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테지만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외된 이제. 근데 포모 때문에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배가 고픈 것보다 사실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픈 게 더 싫다고 지금 들어가 버릴까? 이런 분들 분명 많거든요. 지금도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떠세요? 전 항상 말하는데 똑같은 말 합니다. 사고 싶으면 지금 사라. 사고 싶으면 지금 사라.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 또 여력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냐면 사서 내가 100만 원을 사야 된다고 치면은 100만 원 막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5만 원, 6만 원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좀 내비뒀다가 다른 거 좀 사고 이렇게 아직 못 오르는 것들을 사시고 떨어지는 대로 비중을 더 담아가자라는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5만 원 샀으면 5% 빠졌으면 10만 원, 10만 원. 또 5% 빠졌으면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항상 사고 싶어 언제 사요라고 하면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 조정을 받아도 140, 150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지만 있다는 것만 있으면 사실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레벨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따라서 막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정 부분 좀 없어도 되는 돈 정도로 사놓으시고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매월 초에 반도체 날라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4월 달에도 거의 10% 날라갔고요. 3월 달에만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폭락을 했고 2월 달에도 전자닉스 다 10% 넘게 올랐고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냐면 한국 펀드는 개별 종목을 10% 이상 담지 못해요.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초에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 시가총액 비중 10% 넘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을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담아도 면책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달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월 초에 이 정도 비중까지 풀리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난달에 23이었던 시가총액 비중이 이번 달에 24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 펀드에서 1%포인트는 무조건 다 채워놓는 거예요. 월 초에. 그래야지 따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 현상이 벌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수를 따라가야 되는 인덱스 펀드랑 ETF는 자동으로 사야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월 초에 한번 9월 달부터 보시면은 월 초에 전자닉스가 안 오른 적이 없어요. 3월 달 빼고. 매달 오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점점 심해져요. 왜 그러면 ETF로 돈 들어온 게 더 많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사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사는 시점도 내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패턴이 있어서 지금은 뭐 이 거래일 만에 전자닉스 다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요. 닉스가 2위고요. 전자 우량주가 3위고요. 스퀘어가 4위예요. 다 반도체예요. 스퀘어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힘이 아직까지 세다. 근데
아마 지금 월 초 흐름들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네. 쉬어요. 네. 근데 이때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 중에 막 네. 움직여요. 네. 네. 그래서 아. 4월 달에도 보시면 전력기기랑 2차전지가 날라갔고 네. 내수주들이 막 반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또 5월 초 5월에도? 지나서도 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네.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요걸 예상하고 봤을 때 반도체 이제 지금 그 우량주는 너무 이제 높아진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약간 그 밑에는 아니지만 관련된 것들을 인프라를 뭐 접근한다든지 뭐 전력기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력기기도 몇 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들 네. 최근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부장도 괜찮게 소부장. 보고 있어요. 음. 왜냐면은 반도체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서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음.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스케줄을 좀 당기려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전력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네.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나 뭐 전력기기도 지금은 워낙 단기 급등을 해서 좀 쉬는 구간인데 네. 쉬게 되면은 이쪽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그 코스닥 이제 6월쯤에는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네. 코스닥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이오 중심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삼청당 때문에 네. 사실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6월에 좀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이 되려나요? 일단은 코스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가 안정돼야 돼요. 음. 왜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실적 가시성이 좀 낮기도 하지만 네. PER이 30배가 넘고요. PBR은 3배가 넘습니다. 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채권 금리가 안 떨어져요. 특히 한국 국채 금리가. 네. 그럼으로 인해서 좀 엉들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그림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코스닥도 한번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쯤에 승강제에 대한 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아마 프리미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거고, 또 전문가들이 또 막 리스트 그렇겠죠. 발표할 거예요. 네. 걔네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한번 레벨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종목들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150 그냥 천천히 모아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쨌든 우상향인 건 맞는데 조심할 건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뭐 변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앞으로 좀 올 게 있을까요? 일단은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건 많죠. 일단 노이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방향성이 꺾이진 않을 거예요.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 네.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네. 이게 노이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장세가 전형적인 실적 장세, 정책 장세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관심도도. 5월 4일 날 네.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던져줬는데 네. 시장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사도 그렇게 안 많이 났어요. 자극적으로도 네. 안 나고. 예. 그리고 4월 FMC가 되게 매파적이었는데 시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작년 상반기에 벌어졌으면 아마 시장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를 지나서 지금은 실적 장세, 매크로 장세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실적이 좋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냐, 여기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케미너시 새로운 연준의장도 이제 15일 날 취임을 할 가능성이 네. 높고, 그리고 뭐 한은도 이제 5월 말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도 봐야 되고, 네. 근데 그런 노이즈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면 다 좋게 해석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 시그널 줬어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네. 그러면 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변수고,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실적이 정점을 통과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전망이. 잘 나오지만 그 정점이냐 아니냐를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선행 EPS랑 코스피랑 상관계가 0.93이라고 했는데 선행 EPS가 아직 꺾일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는 27년께 많이 들어올 네. 것이고, 그러면은 27년 이익이 어떻게 되나.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익 증가율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온다? 네. 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유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3분기는 유가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은 이번 지역적 리스크가 네. 좀 전조 현상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은
이 공급이 수요보다 높아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못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공급이 훅 줄은 거죠. 네. 훅 줄었는데 120달러 갔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뚫리면 공급이 다시 정상화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80달러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잘하면 80달러 살짝 깰 수도 네. 있고.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2.7, 한국도 3.6. 네. 그리고 최근 주요국들의 제조 PMI를 보면 막 올라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계속 좋아요. 그러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유가를 제어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못 늘려요.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네. 길어졌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원유를 시추한다고 하더라도 10에서 20%는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원유 시추하는데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점점 늘어서 초과했는데 공급이 늘려서 이렇게 유가를 맞춰줘야 되는데 못 늘어나서 얘가 올라가는 것만 계속 올라가겠죠. 따라가지 못하고. 네. 그럼 유가가 어디까지 갈까? 더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3분기는 유가 안정, 4분기부터는 다시 유가가 업사이드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대로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실적 장세, 매크로 장세, 그 다음엔 역금융 장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네.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면 소비도 위축시키고 기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 비용이 그렇겠죠. 늘어나니까요. 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실적이 이렇게 꺾이면은 주가는 이걸 따라 올라갔던 게 좀 떨어질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막 갑자기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내년쯤에는 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짧게는 통화 정책에 따른 등락은 있겠다. 네. 그리고 유가 레벨에 따른 등락은 있겠다. 길게 봤을 때는 이익이 꺾이는지 그리고 유가 레벨에 따른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그림이면은 유가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음. 지금은 유가는 좀 하향 안정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초반으로 간다거나 80달러 깨진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 관련된 뭐 ETF라든지 네. 그런 것들 내년에는 꽤 높은 수익률을 거둘 네. 수 있어서 그때 좀 천천히 모아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네.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그냥 내비둬도 올라가는 그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좀 네. 조심하자는 얘기 드리는데 그거는 내년쯤 얘기라서 지금 너무 걱정하지 네.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장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갖고 있을 만한 사람 다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네. 그래서 더 고민이 되기도 해요. 또 뭐가 이 투자 고민이죠? 전략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뭐 네. 요걸 더 늘릴까? 아. 왜냐면 더 사고 싶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좀 투자 전략 같은 걸 좀 조심할 부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섹터별로라든지. 일단은 외국인들이 하는 전략을 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좋게 보시는 네.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이 못 오른 애들을 조금씩 늘리자.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냐면 내가 많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업종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종목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뭐 인터넷, 뭐 2차 전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지나면은 얘는 튀고 얘는 못 튀고 그래서 비중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했는데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거 70만 원 된 거 20만 원 빼서 다시 비중을 맞추는 거죠. 1대 못 1대 오르는 거예요. 1대 1로. 네네. 그리고 또 한 달 지나서 또 바뀌었으면 또 1대 1대 1로 바뀌고. 그런 전략이 왜 말씀드리냐면, 잘 보면은 반기나 분기별로 예상외의 종목들이 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늘 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25년 상반기에는 아무도 얘기 못했던 금융하고 지주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25년 하반기에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날아갔어요. 네. 그때 25년 5월 달만 하더라도 저희 하우스뷰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투톱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추천한다고. 왜냐면 그때는 조방원 금융 기주 한참 이거였거든요. 때였죠. 네. 근데 그때 하반기에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엄청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뭐가 날아갔냐? 자동차가 날아갔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내수주들도 움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업종이라 말씀드리기보다는 각자 좋아하시는 업종이나 좀 선호하는 업종들에 있어서 잘 배분을 해놨다면 이 비중을 좀 잘 맞추어서 가져가는 것도 네.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많이 밀렸던 애들이 또 튀면은 얘 오버된 것을 좀 줄여서 얘네한테 배분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또 더 살 수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좀 줄이면서 또 고평가됐던 게 좀 조정받으면 얘는 또 사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해나가면은 좀 그래도 그 규모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부를 하면서 이젠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장태도 좋고. 그렇죠. 그쵸. 그런데 지금 뭐 주식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 비중 줄일 때는 뭐 올해 3분기나 4분기 되면서도 나올 텐데 그래도 좀 충분히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월, 4월 달에 조정받는 거 보고 이거 맞아요. 부러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주식이 올랐는다는 얘기는 상승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상승을 부러뜨릴 정도의 힘이 들어오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야겠죠.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나 2021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이렇게 부러지진 않았어요. 네. 다만 금융위기 때는 워낙 거칠게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이긴 해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네. 거고 2021년에는 쫙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고점 만들었다가 조정받았다가 그러니까 완만한 박스권을 6개월 정도 형성하다가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주식 비중을 늘리시고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전반적으로 좀 기분 좋은 얘기들이 네. 좀 있어서 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